그림에서 이제 자물쇠가 열렸네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 문제를 꼭꼭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열리고야 말았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랬더니 열쇠를 찾아야 할 텐데. 아니, 자물쇠를 잠그는데 꼭 열쇠를 찾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잠그면 되지. 그죠? 네. 하지만 열쇠가 다시 열 테니까 그 열쇠를 좀 알아야지 저 자물쇠를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환자다, 내담자가 약간 정신적으로 볼 때 병리적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53쪽의 병리 환자의 이해라는 부분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라고 써 있고, 또 57쪽에 보니까 두 번째는 생물, 심리, 사회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어떤 병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왜 병이 생겼다라는 설명을 이 두 모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모델은 완전히 다른 모델이 아니고 단순한 모델, 복잡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생길지에 대한 취약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약성 모델을 설명하는데 자물쇠가 제격이에요. 자물쇠가 열리면 병이 생길 만한 취약성을 이미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병을 노출하고 지내는 건 아니에요. 잠가둡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 자신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정도의 사람들인 겁니다. 열리면 뭐가 나올까? 그건 모르죠.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그 강의 때 들은 얘기도 하면은 1세 때까지의 문제인 정신증, 3세 때까지의 문제인 인격장애 내지 우울증, 5세 때까지의 문제인 신경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단순하고 쉬운 논리예요. 아니면 아예 없던가. 병이 생긴다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생길 만한 취약성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고, 아예 없던가. 근데 아예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의하면 나오겠지만 세 번째 취약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취약성입니다.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취약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병리를 이해할 때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큰 스트레스가 있어서 병이 심각하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가벼운 병이 심해지면은 심한 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뭐 강박증 환자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정신분열병이 된다든지 이렇게 병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일부 아주 그 예외적인 면에서 그런 특성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병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1단계의 병, 2단계의 병, 3단계의 병이 있고요. 그 단계의 병의 취약성은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작아도 제대로 된 열쇠가 들어오면은 1단계의 취약성의 사람은 1단계 병이 생겨요. 그리고 3단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와도 1, 2단계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3단계의 병이 생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이해예요. 이것을 오해하고 혼동하다 보면은 병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1단계의 병이 생긴 사람이 2단계, 3단계로 조금 나아져 보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1단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3단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해진다고 1, 2단계의 중환병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다른 병이 하나 생길지는 모르지만은 병이 심해진다고 병이 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특히 이 열쇠 자물쇠 기제는 참 그 힌트를 얻기가 참 좋아요. 54쪽에도 그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드렸는데, 결국 자물쇠가 취약성을 가진 인간을 대변하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열쇠야말로 최근에 결국 이 자물쇠를 열게 한 문제라는 거죠. 문제의 어떤 이유, 유발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자물쇠가 열리면서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설명으로 하기 때문에 표 6의 그 그림의 기본 취약인자는 자물쇠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원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적는 거고요. 그리고 유발인자는 최근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병이 나타나는지를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아무 열쇠나 자물쇠를 여나. 예. 그런가요? 맞는 열쇠는 모르지만은 이가 맞는 열쇠를 쑤셔 넣어야지 자물쇠가 열리는 거지. 아무거나 쑤신다고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물쇠랑 열쇠는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7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그런데 과거의 취약성과 현재의 요인은 자물쇠와 열쇠처럼 서로 짝이 맞아야 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공인된 밑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3강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이 틀만 잘 유지하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에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셨나요?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죠? 라고 듣는 얘기는 어디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겁니까? 유발인자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누구 씨는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어려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건 뭐죠? 취약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근데 두 얘기가 따로 놀아요.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대요. 근데 요번에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병이 생겼대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거는 열쇠랑 자물쇠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 살아가지고 취약성 있는 과거의 인생 돌이켜보면은 대부분 많이 취약성들이 나오지 않아요? 뭐 힘들었다, 뭐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렇다고 다 병이 생기나요? 그래서 정교한 부분으로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가장 먼저의 논리는 열쇠랑 자물쇠를 일치시켜라. 일치가 안 되면 뭔가 논리가 잘못된 거니까 그거를 맞춰보도록 새로운 논리를 세워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입니다. 그게 이해예요. 내담자를 이해하는 거는 일치시키는 게 그게 이해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 55쪽에 보니까 사례가 하나 나오죠. 이 환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취약성이 뭔지, 그리고 병을 일으키는 데 관여했던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뭔지. 일단 직접적인 유발인자는 병이 생긴 최근의 일일 테고, 취약성은 예전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과거 경험들을 한번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2세 이전에 어머니랑 떨어지고 이곳저곳에 돌아가면서 맡겨 키워졌다네요. 이게 취약성이 될 수 있겠죠. 아직은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표시해 둘 필요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키웠구나도 되지만은 어머니의 우울증이 그럼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것도 표시할 수 있죠. 임신 중에 어머니가 우울했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표시하고. 학교에 갈 때마다 어머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심하게 보챘고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대요. 좀 심하죠. 이런 걸 뭐 전문용어로 흔히 분리불안 이런 표현을 쓰죠. separation anxiety.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분리불안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이 정도는 취약성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놓을 수는 있겠죠. 고등학교 때 돌연 이제는 엄마랑 붙어있지 않고 친구들이랑 밤새 올려나고 집에서도 안 들어오고, 이것도 취약성인가요? 취약성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너무 많고 뭔가 새로운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아마 취약성을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일어나면서 그걸 해결을 어떻게 했나에 이걸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친구들은 다 취직하고 대학에 갔는데 이 환자는 어디든 가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울릴 기회가 없고 자연히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도 대학에 가야지 한다면서 학원을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다가 한 달 전부터는 집 밖에 안 나가고 일주일 전부터는 방에도 안 나갔대요. 자, 그러면 뭐가 유발인자죠? 언제부터 병이 생기는 거라고 봐줘야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가 병입니까? 남들 취직하고 해서 자기 학원 다니는 게 병이에요? 학원 다니는 게 병입니까? 적응 못하는 게 병이에요? 한 달 전부터 의욕이
저기 의욕이 없다 한 달 전부터 집 밖에 안 나가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시점이 뭔가 한 달 전후가 뭐가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 달 전후의 배경 중에서 지금 나온 정보는 뭐밖에 없어요? 학원 적응 못한 거, 친구들은 이미 대학 가고 취직해가지고 기존 친구가 없는 거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유발인자로 언급되어 있는 이 환경과 어렸을 때의 취약성이 일치가 돼요? 뭐가 이렇게 연관성이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네 이런 연관성이 있어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면 어떡하죠? 더 물어봐야죠.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내 남자를 이해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한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되느냐? 근거를 지어서 관련 지어서 묻기 시작해야지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다 묻고 그냥 3세 이전의 얘기를 자세히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 네. 뭔가 좀 근거를 두고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이거랑 일치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57쪽에 보면은 생물 심리 사회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취약성 모델과 어떻게 보면 일치합니다. 어떻게 일치하죠? 똑같이 네모 4칸 중에 2개가 취약인자랑 유발인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똑같다는 거죠. 그것만 달랑 띄워놓고 보면은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패턴과 지속인자가 플러스되고 그리고 기본 취약인자를 생물심리사회라는 더 분절을 해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쓰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서 정보를 들어가지고 이게 과연 자물쇠랑 열쇠가 비슷한가라는 그 힌트를 통해서 질문을 더 해도 되지만은 여전히 좀 막연하면 이 틀, 생물심리사회 모델에 따라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춰서 더 질문해가지고 얻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심리사회 모델이 주는 장점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기본 취약인자가 있는데 그 취약인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물쇠를 잠가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포장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 포장이 뭐냐? 패턴입니다. 잠긴 상태로 생물심리사회라는 것은 문제를 무조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아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는 얘기는 어느 쪽에 들어가겠어요? 요 패턴 쪽에 들어가겠죠. 자기를 어떤 식으로 포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발인자를 만나서 병이 생겼다. 그리고 지속인자는 그럼 뭘까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병을 더 심화시키기도 하고 또 회복시키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더 마저 적는 게 이제 지속인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4칸으로 나눠서 적는 게 당연히 앞에 칸보다 훨씬 자세하겠죠. 사실 앞에 있는 2칸만 가지고도 이걸 염두에 두면서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틀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묻기 위한 방편이지 꼭 이 틀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더 했어요. 아까 그 사람을 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58쪽에 있는 만큼 정보가 더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아까 있는 정보와 비교해 볼 때 정보가 어떤 게 더 들어왔는지를 보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환자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인해 임신 고소함을 갖고 아이는 저체중. 이거는 새로운 정보죠? 아이가 저체중. 이게 취약성이 되나요? 네, 취약성 중에 바이오, 생물학적, 신체적 어떤 취약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잔병 치레가 많았다는 것도 신체적인 취약성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2살 전까지는 어머니를 병세로 인해서 대부분 친척이 매서 키웠는데 비교적 순하게 자랐다. 이것도 아이에 관련된 취약성 중에 바이오, 신체적 문제로 같이 기입할 수 있어요. 기질이라고 그러죠. 템퍼러먼트라고 하는데 순한 아이, 보채는 아이. 순한 아이가 좋아요? 보채는 아이가 좋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잘하는데 이런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해요. 질문에 낚인다라고 얘기하죠. 순한 게 좋고 보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엄마랑 만나느냐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순한 아이를 그 보통의 어머니가 키우는데 건강하게 자라죠. 보통의 엄마가 보채는 아이를 만나면 괴롭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엄마는 보통인데 애가 너무 보채가지고 결국은 애한테 제대로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커가지고 뭐 나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엄마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엄마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의욕이 없어요. 그게 뭐 아주 나쁜 의도도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오는데 난 뭐 남편이 바람을 펴요. 이러면은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 하랴 남편 걱정하랴 이러다 보니까 애까지 돌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양육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이가 차라리 보채기라도 하면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순해요. 엄마가 나 뭐 안 주네. 그냥 기다려야지. 말은 안 하겠지만 거의 그런 꼴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병 생긴 다음에 엄마한테 물어봐요. 애 어떻게 컸나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착해요. 이렇게. 결국은 그것이 어떤 결함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순한 아이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는데 의기소침하고 예민했대요. 이런 거는 이제 심리학적 특성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고 늘 어머니 주위를 맴돌고 그래서 다른 친구 붙여줘도 눈치 이렇게 보다가 기회만 되면 엄마 옆으로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엄마 옆에 붙어있고 아버지 외도 정보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는 정보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거 우리 민족사에 아주 길이 남을 스트레스의 인자죠. 고부간의 갈등만큼이나 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혼자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간 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본 기억이 난대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은 조금 더 물어볼 만한 정보죠. 그럴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그게 그 아이한테 어떤 영향력들, 어떤 임팩트를 가져왔는지를 사실은 조금 더 정보를 더 모아놔야지 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때 아까 이제 엄마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벗어난 건지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은 있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은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친구들 좀 몰려다니는 친구 중에서 같이 놀자고 해서 마지못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는 이제 엄마로부터 떨어져 놔야지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떨어지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어느 누군가가 대신 억지로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독립이 된 건 아니었죠. 그리고 환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친구들이랑 겉으로는 잘 지내는 듯 해도 자꾸 자기를 이상한 아이로 취급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땠는지를 좀 짐작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졸업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친구들과의 어떤 유대감이 많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남들은 뭐 꼭 취직하고 직장 가서 대학교 가서 그래서 끊어지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도 연결될 사람은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걸 핑계 삼지만 사실은 연결고리가 약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 됐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대학 가야지 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원의 분위기,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거는 법이 없고 수업 시작 전에는 섬뜩하는 만큼의 침묵이 흐르고 수업만 끝나면 우르르르 자기 날 곳으로 사라지고 혼자 밤길을 가면 이러다 어디 끌려가는 게 아닌가 하고 공포가 엄습하고 이런 분위기는 뭐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학원 다니면은 인사하거나 말 거는 법이 없어요? 수업 시작 전에 조용한가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딜루저널 무드라는 말이 있어요. 딜루저널 무드. 응? 안 나오네? 커져라. 네, 딜루저널 무드. 네. 이게 아까 말한 분위기입니다. 네, 망상적인 분위기, 망상적인 기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치 밤길을 걸 때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가듯이
뭔가 있어. 이런 느낌으로 환경이 계속 조명되는 분위기를 딜루저널 무드라고 해요. 딜루저널 무드에 머물러서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건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조경수라는 우리가 그 동영상 볼 때도 뭔가 있어 하다가 어디서 결국 그걸 잡았죠? 나 3번 거기 가지 말라고 하더니 떨어진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있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체중 빠지는데 이거 뭔가 있어. 그러면서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딜루저널 무드가 그런 식이에요. 분위기가 삼엄하게 이게 뭔가 하다가 거기서 이제 증상적인 것들이 형성되는데 그 증상적인 것들이 형성되는 이유가 관계사고적인 특성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굳이 관련 짓지 않고 또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그걸 뭔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점점 현실성에서 벗어나고 와야 되는 거. 제 친구가 조금 비슷해요. 건강하긴 한데 표현이 몇 개가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만났으면은 친구들끼리 야, 밥 먹었냐? 그러면은 아니면 오늘 굶었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제 친구는 밥 먹었어? 그러면 그걸 왜 나한테 묻지? 이게 이 4강에서도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 딜루저널 무드 상황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놀면서 막 이렇게 이제 수근수근 대다가 들어오면 야 일로 와봐 그러면은 우리의 정상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제 친구는 야 일로 와봐 그러면 네가 와 임마. 발길을 이렇게 닿는 게 그렇게 힘든가? 네? 근데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거는 그 분위기에 젖어가다가 환청이나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드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무드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무드에서 끝나고 누가 무드에서 병으로 갈까요? 취약성이 있는 사람은 병으로 가고 취약성이 없는 사람은 무드만 있다가 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넘어옵니다. 제가 그 무드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1단계는 아닌가 봐요. 확실히. 제가 본과 1학년 때, 그러니까 8월 8일 87년도죠. 87년 때 낙제를 했습니다. 제가 성적이 무지하게 안 좋았거든요. 바닥을 기었거든요. 시험 기말고사를 보는데요. 공부 안 돼요. 남들은 다 똑똑해 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꼴등이거든요. 역사를 이야기하면 좀 길긴 한데 성적도 꼴찌지. 남들은 또 공부 정말 잘하지. 뭐 이렇게 똑똑하냐, 잘생기고 이 비교의식이요 아주 하늘 끝을 정말. 그래서 의욕 없어서 공부도 못하지. 그런데 어느 날은 시험 다음 날인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시험이 9시인데 10시 반에 일어났어요. 저희 집이 여기서 한 15분 걸어가면 15분입니다. 가까워요. 시험 보는 데가 여기 의과대학 이쪽이거든요. 걸으면 15분이에요. 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일단 갔죠. 갔는데 이게 땡시라고요. 저희는 시험이 9시에 다 같이 시작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험은 이렇게 한 방에 몰아놓고 5, 6명씩 옆방으로 보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시험 보고 시험 끝난 사람은 다른 또 옆방에다가 이 모든 사람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놔두죠. 왜냐하면 시험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현미경은 작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하면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길어요. 근데 그 땡시였어요. 땡시. 근데 제가 최씨잖아요. 가나다로 보통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데 시험이 안 끝났어요. 좋았겠죠?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어나서 10시 반일 때는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시험이 9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내가 늦게 일어나서 시험을 못 본 거지 머리가 나빠서 시험 공부를 못한 건 아니야? 이 생각이 반뜩 들어요. 야, 잘됐다. 그리고 이제 가서 확인하는 거죠. 나는 늦게 가서 시험을 못 봤어. 그리고 입시를 늦게 하면 시험 권한을 주면 안 돼요. 혹시 밖에서 시험 봤던 사람이랑 마주치거나 이래가지고 문제를 유출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입실 때 시험을
들어오지 않았으면 시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실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저를 막지를 않아요. 네? 조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 찾아봤던데도. 나 이렇게 제가 왔는데 이렇게 좀 들키고 싶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시험 백진했죠. 어떡해요? 안 봤으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낙제했어요, 결국 그때. 네. 그 일련의 시험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느꼈습니까? 머리가 빙빙 돌아요. 한 3, 4일 동안 머리가 빙빙 돌아요. 야,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걸 포기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다 내팽개치고 그냥 이러고 한 일주일 보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만약 조금 더 어떻게 됐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1단계 취약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네. 맨날 강의론만 써놓고. 근데 딜루저널 무드,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분위기를 경험했다면은 그거는 1단계의 취약성을 노출할 만한 경험을 하긴 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다면은 취약성이 없거나 아니면 그때는 용케 넘어간 거죠. 네. 근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담자는 어디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어머니가 자기의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왜 이걸 몰라달아줘?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이게 친엄마야 이거? 헉, 진짜 친엄마 아닌 거 아닐까? 그러다가 환청이 들리는데 죽은 엄마가 너를 찾는다. 야 맞아. 우리 엄마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하면은 현실적이지 않은 소리가 계속 들리면은 현실이 무시되고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폐적이 되고 자기의 세계에 빠져들죠. 그러니까 집 밖에도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를 통해서 엄마가 내 취약성,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것들을 못 알아준다는 개념과 이세전에 엄마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다는 것들이 일치되느냐를 이렇게 끼워 맞춰보는 게 열쇠와 자물쇠를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최소한 그 추정을 하면서 뭔가 정보가 있을 텐데라고 치료자가 계속 묻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엄마가 나를 모른 채 한다고 하고 그게 친엄마가 아니지 않은 생각을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내담자를 추정하고 접근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정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사실. 하지만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생각하고 자꾸 물어봐서 그거를 내담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다면은 그게 제일 좋은 가이드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담자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시면 됩니다. 61쪽에 보면은 증상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방금 이 내담자가 언제부터 병이 생겼을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지금 같은 유발인자를 통해서 취약성을 확인해보는 그 시점을 더 자세히 생각해봐라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병이 생긴 사람을 너무 옛날부터 파악하는 게 아니고 비록 열쇠 자물쇠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 원칙이긴 하고 목표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유발인자 위주로 누가 와가지고 제가 요즘 울적하고 우울하고 힘듭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 그러세요? 7세 이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원래 그렇게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린 시절의 정보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다라는 걸 듣긴 들었는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의 정보라는 거는 충분하지도 않고 너무 막연합니다. 일단은 유발인자,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자세히 언급되고 거기서 어떤 추정이 나와야지
과거의 어떤 정보를 더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막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엄마가 제대로 키워줬나요? 아닌가요?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최근에 있는 어려움을 더 자세히 듣는 데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62쪽에 보면은 환자를 돕는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이제 신체적인 접근, 심리적인 접근, 그리고 사회적인 접근, 영적인 접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전인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려면 다각도로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사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치료예요. 그래서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심리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 책에서 제가 강조하는 맥락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5쪽에 보면은 딱 중간쯤에 있어요. 병리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현실 상황에 기반을 둔 상담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얘기한 유발인자를 위주로 일단 내담자를 보세요 하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고요. 또 다른 표현은 아까 이제 뭐 사고의 비약이나 연상의 이완이 있을 때 도대체 저거는 무슨 의미일까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못 알아듣겠네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현실 상황에 기반을 둔 상담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은 인간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는 현상을 잘 기술해야 돼요. 이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아까처럼 현상을 무시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제가 2년차 때인가 1년차 때인가 이제 정신분열병 환자를 이제 신환으로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면담 열심히 하고 내담자의 얘기들을 막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신환 진단회의라고 있는데 거기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불러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이 내담자랑 얘기를 나누는 걸 옆에서 보고 내가 기술한 내용들이 제대로 된 기술인지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저랑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어요. 네. 발표 잘했죠, 저로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담자 면담하고 보낸 다음에 이렇게 둘러봤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왜? 내담자가 연상이완을 보였거든요. 연상이완 정도가 아니라 incoherence, 지리멸렬이라고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인 나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쟤 이상하구나. 제가 그렇게 이상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엉뚱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파악하고 그래서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똑같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최우영 저 사람은 연상이완이 있어. 너 여기 연상이완이 있냐고 써놨냐? 내가 안 썼어요. 가장 표면적인 그 병리 현상을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처음에 일단 알았는데 이해하고 보자라는 그 입장의 기조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연상이완이 있다는 조차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해된 것만 막 써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는 기승전결이 잘 맞네. 환자를 보니까 완전히 모르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개념들, 여러분들이 오염이 일단 벌써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벌써 상식선을 벗어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해서 깊이 들어가도 좋아요. 하지만 들어가는 거나 상식선에서 서술하는 거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은 안 하는데 이 심리적 접근에서 치료자들과 치료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적어놨어요. 67쪽에 보면은 그 갈등이 이 밑에서 네 번째 줄 분열, 스플리팅이라는 이 방어 기전에 의해서 형성된 아주 주요한 특성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은 안 하겠지만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치료사가 꼭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사도 있고 상담자도 있고 뭐 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근데 어떤 환자나 내담자들은 그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그리고 치료자랑 보호자 사이에도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두 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해요. 자기는 쏙 빠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보호자랑 치료자를 이간질하는데 보호자한테는 가서 그놈의 의사 나 이렇게 대했다라고 얘기해놓고 의사한테는 가서 우리 엄마는 정말 못된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로 막 험담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보호자를 만나가지고 엄마랑 의사랑 딱 만났는데 서로 그렇게 눈치를 저 환자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악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마치 환자 편, 자기 자식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대결하고 있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은 그 환자에게 있어서 노란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자가 의식적으로 노력한 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분열이라는 방어 기전에 의해서 결국은 그 꼴이 난 거예요. 근데 치료자가 그걸 잘 알고 어머님 사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따님께서 아드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왜곡할 수 있도록 배경을 지은 셈인데 어머니랑 제가 정보를 잘 나눠서 진짜 상황이 뭔지를 얘기를 제대로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서로 그냥 의심만 하고 이러면은 결국 아이를 못 돌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분열이라는 그 상황에서 매이지 않고 더 크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 심리적 접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약물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71쪽에 보면은 뇌가 그려져 있죠. 뭐 전두엽, 뭐 측두엽, 두점엽, 후두엽 이런 게 있는데 되게 그 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감각은요 후두엽으로 갑니다. 후두엽.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듣는 그런 거는 측두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잘한다 못한다 좀 사람이 아주 건실하다 좀 어수룩하다 이런 어떤 미묘한 고상한 어떤 그런 하이 펑션이라고 그러죠. 고도의 어떤 그런 인지 기능은 전두엽, 뇌의 앞부분의 더 앞부분, 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용을 합니다. 더 복잡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우리의 뇌는요 한 20살까지는 계속 발달해요. 그래서 20살 정도가 되면은요 뇌의 신경세포가 이 뇌의 표면 끝까지 가지런히 도달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골인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때 끝나면은 그때부터 뇌는 세포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미 20살 지나면은요 뇌는 벌써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뇌는 대개는 한 40, 50대 정도 돼야지 아주 출중하게 더 발휘를 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뇌가 죽어가는데 더 발휘를 하죠? 그걸 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우리 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뇌의 몇 %밖에 못 쓴다. 기능을 더 쓰면은 훨씬 발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실 뇌의 기능은 충분히 용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달을 더 시킬수록 아마도 뇌는 퇴화하고 있을지 몰라도 잘 살아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가지런히 배열하는 그 시간대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 가지런한 최종 골인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정신분열병이 생깁니다. 이 끝에서 이제 뇌세포가 쫙 가지런하게, 실제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포가 쫙 가지런하게 모여 있는데 정신분열병의 뇌를 보면은 그 배열이 막 깨져 있어요.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배열이 깨진 게 막판의 결과입니까? 처음부터의 결과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걸로 말하면 1단계의 취약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뛸 때부터 골인에 도달하기에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1000m라고 하면 500m까지는 티도 안 나요. 그냥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600, 700까지도 티가 안 나요. 근데 900 가면서부터 헐레벌떡 해가지고 웬만큼 도달해야 되는데 막판에서 그냥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없었어요. 애 멀쩡했는데요, 공부 잘했는데요. 근데 덜컥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가 괜찮았는데 최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병이 생겼냐라고 하지만은 유발인자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은 병이 생기만한 요지는 그렇게 간단하게 요번에 일어나는 상황에 의해서만 결정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취약성은 그 전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72쪽에 보면은 그 신경세포가 있어요. 뇌에서 신경세포가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것도 똑같은 신경세포 그림이에요. 그림이 일치하죠? 축색 돌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책에서는 이게 이렇게 뭐 잔가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몇 개 나오긴 하는데 이 그림은 좀 단순하게 해서 간단하게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개 붙죠. 이게 머리예요. 머리고 꼬리라고 해도 되겠죠. 몸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신경줄이죠. 그래서 머리에서 신경줄이 쭉 가고 끝에는 또 이렇게 해서 다른 세포에 붙는 겁니다. 신경세포는 이렇게 쫙 연결되어서 계속 신경 자극을 쭉쭉쭉쭉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꼬리까지 쭉 자극을 주는 건 전기 자극이 가요. 머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일어나면은 꼬리로 자극이 쫙 갑니다. 그래서 꼬리까지 자극이 쫙 가요. 근데 문제는 이 꼬리에서 머리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붙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림에는 애매하게 지금 잘 모르겠다 싶은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두 부분이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책에도 그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부위를 가리켜서 간극, 연접이라고 부릅니다. 시냅스라고 부르죠. 두 개가 서로 붙어 있을 법한 위치인데 약간은 떨어져 있는 간극, 연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경도 연접 앞에 있는 걸 연접 전신경, 뒤에 있는 걸 연접 후신경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신경 안에서는 전기 자극이 가는데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는 그럼 어떻게 전달하느냐? 마치 릴레이에서 바통 터치하듯이 뭘 줘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파란 물질이 이 안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일로 가고 있네요. 이게 바통처럼 주는 겁니다. 이 주는 물질을 가리켜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죠.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럼 화학 물질이 이 두 번째 이 신경에 흡수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파란 게 나오면은요, 요 연접 후신경이라는 뒷부분에서 모양이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지금 보면 약간 요 삼각형 모양이 여기 딱 잘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수용체라고 합니다. 수용체. 리셉터, 영어로 수용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동안도 무수한 신경세포가 여기서 물질을 넘기면 또 신경자극이 전기로 가고 이것들을 아주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는 물질이 정상 반응을 보이면은 그냥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물질이 굉장히 빈약하거나 과다하면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복잡한 이론이 있긴 한데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약은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이 물질을 대신 넣어주거나 아니면 물질을 대신 못 넣어주면 이 수용체를 뭔가 조작을 해서 물질에 비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뭔가 이렇게 화살표처럼 붙어 있죠? 이건 물질도 아닌데 붙어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약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렇게 넣어줘서 실제로 물질과 비슷하게 어떤 역할의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수용체를 보면은 이 뒤에 붙어 있는 수용체도 있지만 앞에 붙어 있는 수용체도 있죠. 수용체가 어떻게 여기도 붙어 있는데 여기도 붙어 있냐? 이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게 뭐냐면요. 물질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면은 이 뒤쪽에만 붙는 게 아니라 자기도 붙겠죠. 자기 붙으면은 이건 무슨 신호를 보내줄까요? 너무 많이 나온다, 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붙으면은 그만 좀 내보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물질을 이제 차단하죠. 안 내보내려고 차단해요. 한 번 나온 물질이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자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물질이 한 번 나오면은 신경전달 물질을 없애줘야 돼요. 한번 이렇게 나왔으면 씻어줘야죠. 어떻게 씻어줄까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 흡수해요. 재흡수라고 부릅니다.
물질을 다시 이렇게 흡수해요. 또는 여기에 분해 효소를 작용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분해합니다. 두 종류로 이 연접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없애줘요. 이런 것들을 약으로 조절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신경전달 물질 있죠? 사실 이름만 알지 얼마나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지만 다 알아. 엔돌핀. 네. 엔돌핀이 뱃속에 있나요? 뭐 엔돌핀이 나오면 암이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위암에 걸린 사람이 하하하 웃어가지고 손뼉 쳐가지고 엔돌핀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엔돌핀이 배에 가서 세포를 이렇게 먹나요? 엔돌핀은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냥 뇌에서만 나오고 뇌에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엔돌핀이라는 뜻은 엔드올핀. 그러니까 엔드는 내적인 우리 장기, 신체 장기라는 뜻이고요. 올핀에서 M자 붙이면 몰핀. 마약이죠, 마약. 네. 우리 몸에서 생성된 마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돌핀도 있고 엔도몰핀도 있고 그래요, 종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발전이냐면은 마약이 먹는 마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연구해 보니까 우리 뇌에서 자체 생성하는 마약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마약이 실제로 먹어서 몸에서 작용하는 건 아니고 신경세포를 건드려서 그와 진배 없는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자극해서 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직접 영향이 아니라 간접 영향이죠. 그럼 어떤 영향을 주느냐? 주로 면역력이에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우리는 면역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아군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엔돌핀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암이 죽지는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또 명심하셔야 되는데. 왜냐? 암세포는요, 속이는 애들이에요. 저는요, 남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에요. 하고 있는 애들이 암세포거든요. 이상한 세포면은 인간의 몸에서, 아, 얘는 뭐 잘못됐네? 하고 내보내는 게 정상인데, 암세포가 그렇게 쉽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나는 타인이 아닙니다.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존재예요. 해가지고 면역력을 작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면역 기능만 높아진다고 모든 암세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좀 사족인데 그런 식으로 이러한 이 물질이 어떤 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어떤 병이 생기느냐 아니냐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72쪽에서부터 보면은 이 많은 이제 병들이 그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과 관계가 있는지를 나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게 도파민 물질인데 SNC,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 컴팍타. 듣기도 귀찮죠? 그런 요 핵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위로 작용하는 요 회로가 여기 적혀 있는 나이그로 스테리아탈 패스웨이예요. 요 N자가 요 N자고요. 이 앞 부분이 스트리아툼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얘는 뭐 하는 기능이냐? 몸의 유연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모자르면 몸이 굳습니다. 도파민이 적당히 있어야지 몸이 유연한데 도파민이 떨어지면 몸이 굳어요. 그런 병이 있죠. 무슨 병이죠?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머리에는 도파민이 적어서 몸이 굳는 병인데 어느 회로에 작용하느냐? 바로 이 나이그로스트리아탈 회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파민이 거기에만 작용하느냐?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VTA,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어. 까먹으셔야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색깔이 다른 것도 있지만 요 바로 파랑이라서 헷갈리시지만은 그 바로 밑에 또 파란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게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 VTA에서 나와요. 이거를 메조림빅, 메조코티칼이라고 불러요. 여기 지금 요 앞에 뇌 표면이 코티칼입니다. 코텍스. 그래서 표면에 가는 게 메조코티칼. 그리고 이 중간이 이게 림빅 시스템이라고 해요. 변연계라고 부르는데 그쪽이 메조림빅이라고 해요. 요게 우리 정신에서 획가닥하는 데 작용하는 겁니다. 메조림빅, 메조코티칼의 도파민이 높아지면은 정상 반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를 유발시키는 물질이 있어요. 마약. 마약을 먹으면은
이 메조림빅, 메조코티칼의 그 반응들이 활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감이 엉켜요. 예. 오감이 엉킨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소리가 보여요. 하하하 재밌겠죠. 예. 예. 꽃이 들려요. 멋있지 않겠어요? 창조적이죠. 예술가들이 또 옛날에는 이제 그 주술가들이 이거를 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그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향기는 냄새인데 보랏빛이래요. 보이는 거예요. 네. 멋있잖아요, 말이. 보랏빛 향기. 네. 구리구리한 향기. 이런 것보다는 보랏빛 향기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환각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데 문제는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이죠. 이 도파민이 높아서 병이 생긴다는 걸 알아낸 것들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역사상으로 볼 때 한 5, 60년 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정신과 약의 개발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얀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파민이 높은 아이들을 이렇게 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드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폭주죠. 독일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야, 쟤네들은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안 보이고 희한하게 노냐 그러다가 번뜩 쟤네들은 거의 하는 게 정신분열병 수준이네. 그러면 제 뇌를 반대로 이렇게 엮으면 병이 낫는 거 아닌가? 아주 쟤네들은 뭐가 높아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도파민이 높다더라. 그럼 도파민을 낮추자. 이런 약을 만든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병 약입니다. 그 다음에 뭐 투베로 인펀디블러 패스웨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아까보다 훨씬 복잡하죠. 도파민보다 훨씬 복잡하죠. 도파민은 우리 몸의 뇌에서 10% 내지 20%도 안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그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쉬운데요. 세로토닌이 이렇게 되면 온 뇌에 다 작용을 해서 연구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세로토닌이 전체적으로 뇌에서 적으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리고 노에피네프린 이런 물질도 뇌에서 상당히 많은 부위를 작용하는데 이것도 뇌에서 적으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강박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오히려 그 도파민 같이 뇌에서 별로 없었던 게 연구하기가 쉬우니까 먼저 개발되고 연구가 됐는데 그만큼 그것은 뇌에서 큰 기능을 안 한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뇌에서 더 많이 작용하는 부분들을 연구해내는 게 이제 과학의 목표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알면은 이 도파민에 대한 관한 것들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76쪽에 보면은 약물 치료라는 역동적 의미가 있죠. 약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뇌에서 작용해서 뇌의 어떤 특성을 바꿔줍니다. 하지만 이런 생물학적인 개념 말고도요, 심리학적인 개념이 굉장히 커요. 어떤 분들은 어느 의사가 주는 약만 먹어요.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나요. 그래서 그 가족이 하도 괴로우니까 그 의사한테 받았다고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의사가 준 게 아니래요. 보니까 포장이 다른 거예요. 진짜 그 의사가 줬거든요. 근데 포장지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바득바득 우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옛날 포장지를 얻어다가 거기다가 약을 담아가지고 주니까 이제 반응을 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약의 기능인가요? 심리적인 기능이죠. 약이 정말로 대뇌에서 활성화된 문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약을 어떤 의미로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의미에서 약을 줄 때 이 순수한 약 성분 때문에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약이 주는 역동적 의미로 교류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를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데 무슨 약을 먹는다 그러면 난 약 몰라. 그리고 이렇게 안 들게 되다가는 그 약이 주는 심리적인 의미가 사실 많은데 그걸 무시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나 약 먹기 싫다 그러면은 본인이 의사도 아니면서 꼭 먹어야 된다는 데만 그냥 계속 강조해서 그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왜 그런데요? 왜 그렇게 싫은가요? 하면서 약의 심리적인 의미를 잘 발견하는데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